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 이렇게 새롭게 로고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들었는데. 자, 종로는 내가 접수한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2020년에도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지역구 이낙연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격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왜 종로는 항상 늘 정치 1번지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종로가 왜 정치 1번지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부터 그랬다 그러면은 오버한다라고 그러실 거죠. 아니, 조선시대는 종로가 중심이었죠. 거의 메인스트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왜 종로, 조선시대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 때 한양 도읍의 중심, 그러니까 거기에 궁궐이 있고, 또, 이 정신적인 어떤 사당, 네. 종묘, 사직, 그 다음에, 문묘, 그 다음에 성균관이 함께 있었다. 성균관이 있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네. 유생들이 위정자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했다 그러면 달려가서 광화문 앞에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잖아요. 예. 즉 아니되옵니다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이 또 있었고요. 그 광장에서 위정자를 향해서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주민들 또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종로였다. 물론 네. 종로라는 말 자체는 일제시대 때 동 이름을 정하면서 거기에 종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있는 동네다 해갖고 종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찌됐든 종로라는 상징성이 그 시절부터 어찌됐든 정치의 하나의 상징이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궁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궁궐을 향해서 민심이 전하는 어떤 중요한 공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종로는 좀 야당세, 반골기질 이런 것이 반영되는 곳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글자의 단어가 있죠. 정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로라는 곳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각종 물화, 재물 같은 것이 다 모였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거기 저 시전이 열렸고 예. 조선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렸던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상인들이 전부 다 집결하고 그걸 구름같이 집결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운종가라고 불렸거든요. 예. 즉 상인들이 집결한다는 건 정보가 함께 집결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문사들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마평이라는 말 우리 왜 그 총선 때 들리잖아요. 예. 하마평이 바로 그거예요. 하마가 뭐냐면 이 양반들의 말을 이제 이 시종이 네. 이끌다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말을 내린 곳은 주차장이죠. 그렇죠. 이 주차장에 운전기사죠. 그러니까 시종들이 전부 모여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기다리면 각각 알고 있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로 들은 것을. 우리 나으리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죠.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택시기사라든지 혹은 예. 국회의원의 기사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마평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보들이 모두 다 집결하는 곳이 바로 종로였다. 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종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모군란이라든지 또는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사건들은 모두 다 종로에서 이루어져. 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초대 그러니까 재원의회부터 8대 의원까지 모조리 다 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종로 지역구에서 대통령, 총리와 같은 정치적인 거물도 꽤 많이 배출됐다면서요. 종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예. 종로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인물로 취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큰 인물이 많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2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이 바로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 총리도 두 분 나오시게 돼요. 정세균 총리, 장면 총리, 부총리
부총리는 장기영, 한국일보를 창립하신 분, 창설하신 장기영 부총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거의 만드셨다고 할 수 있죠. 유진호 박사. 네.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하나의 상징이 되시는 분이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박순천 의원. 그리고 김을동 의원의 부친인 김두한. 아까 왜 그 장군의 아들의 주인공이죠. 김두한 의원. 또 교육부 장관 민관식 의원, 또 국정원장이시고 또 독립운동가의 손자이신 이종찬 의원, 또 아버지와 아들 정치인이시죠. 정일영 의원과 정대철 의원. 이쯤에서 끊어주시죠. 더 많은데. 그만해 주세요. 예.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을 것 같군요. 예. 예. 정치 1번지기 때문에 뭐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이 종로의 정치 지형이나 판도가 전체 선거에 영향을 좀 꽤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1번지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민심이 바로 바람을 일으키는 이 척도이다. 즉 네.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전체 민심, 전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의 상징화된다라고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12대 총선이었습니다. 1985년.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 정권의 이제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삼김 대통령이나 시대였어요. 예. 삼김이 정치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85년도, 87년도에 왜 이 자유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87년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2년 전이었어요. 거의 네. 막바지였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또 김영삼 대통령이 이민우 씨를 대리로 해서 이 종로에 내보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사실 굉장히 정치 혹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군사 정권의 아주 그 칼날이 압제가 아주 심각했던 그 당시에 이민우 당시 신민당 총재가 종로에 나왔는데 네. 저도 기억해요. 사실 다들 벅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 그 유세장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거예요. 네. 바로 종로 구민만이 아니라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네. 서울 시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가서 이민우 총재를 지원했고 예. 그래서 드디어 민한당의 정대철 후보를 누르고 당시는 중대선거구제라 2명이 돼요. 이종찬 예. 의원하고 2명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우 총재가 돼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고 그 돌풍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6월 항쟁의 하나의 기폭제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서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걸 때. 빅매치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의원이 됐다. 두 분이 맞붙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명박 후보는 굉장히 그때 바로 정치를 바로 시작하신 분이었고 네. 현대그룹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 이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초점을 받고 있었고 노무현 후보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패기 넘치고 막 재떨이 던지고 그 군사 정권에 맞서서 예.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임정됐는데 사실 중간에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종찬 의원. 예. 그러니까 이종찬 의원이 훨씬 더 거물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단체 후보보다. 그래서 이명박 대 노무현이지만 사실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3위를 합니다. 이명박 대 이종찬이 돼요.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41%, 이종찬 의원이 33%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요. 그 외에 쭉 보면 17대 박진 의원, 김홍신 의원이 붙었었고, 이땐 진짜 박빙이었어요. 네. 0.67% 거의 뭐 몇백 표 차도 안 되는 그런 그 표차로 박진 의원이 이깁니다. 예, 박진 의원이 여기서 3선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청문회 치르고 있는 정세균 후보가 지금 재선을 여기서 19대 20대 때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원 바로 무주, 진안, 임실 이 지역구에서 4선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정세균 의원 하면 사실은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경선에서 낙천한 적도 없다. 진 적이 없다.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됐고 4선을 하고 종로로 옵니다. 보통 4선 정도 하면 지금 보시죠. 중진 의원들한테 험지로 가라 뭐 다 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로 왔어요. 근데 종로에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홍사덕 의원. 아.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 대통령의 당시에 어쨌든 최측근. 박근혜계 최측근이었죠. 그렇게 붙었는데 사실 정세균 의원 뜻밖에도 8%포인트 차라는 사실 굉장히 큰 격차로 이깁니다. 20대 때는 오세훈 후보랑 붙었었잖아요. 이때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예. 그런데 결과는 정세균 의원이 이겼다는 거죠. 바로 정세균 의원이 지상전. 막 오세훈 의원은 막 뭐 언론에 막 홍보를 하고 했지만 일단 한 사람이라도 더 훑고 지나가자. 이것이 정세균 의원의 승부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대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사실 차기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네. 맞붙을 가능성이 전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2년 반에 어떤 상황을 또 될지 여기서 모르거든요. 진검승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두 분 다 사실 다른 쪽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 그냥 갈 수 없잖아. 종로는 왜 정치 1번지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